시청자 여러분, 6일, 7일간 계속되는 황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토요일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5월 6일까지 연휴 동안 방송을 하지 않고 좀 몸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오늘도 고성구 TV 기다리시는 분들, 또 내일 아침 8시에 또 습관적으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지 싶어서 그분들께 제가 짧게 특강을 녹화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목요일 오후에 녹화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 좀 그 정책 함의까지 잘 생각하셔서 이번 대선 승리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역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리더십의 그 범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 40년 정치평론을 하면서 정치의 가장 그 결정적인 요소, 최종적인 요소는 정치 지도자의 선택과 행동이다. 이런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정치를 분석하는 수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 구조가 어떻다, 시스템이 어떻다, 또는 정치 문화가 어떻다, 대중민주주의 시대에 이 대중들의 투표 행태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 또 미디어 정치 시대에 이 미디어라고 하는 매체가 국민 여론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왜곡시킨다. 어떤 사람이 이 미디어 정치를 잘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미디어 정치에 적합하지 않은지, 뭐 이런 수많은 분석 틀이 제시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분석 틀마다 다 나름의 경험적, 과학적 근거들이 축적되어서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 도움이 되는 이론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이론을 다 합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정치 지도자의 행동, 이것 이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가 리더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주 위기적 상황이 왔어요. 이 위기적 상황에서 전략적 낙관주의를 견지한 리더가 있으면 그게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거기서 살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웁니다. 그러면서 길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똑같은 위기적 상황에서 이 비관적인, 염세적인 또는 패배주의에 물든 사람이 어쩌다 지도자가 돼 있으면 이 사람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항복해버립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 것인가? 또 지금 우리 나라가 필요로 하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지도자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또한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아주 쉽게 저는 막스 베버의 분류법을 말씀드립니다. 막스 베버가 그야말로 천재 사회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말년에 자신의 정치 사회학 이론을 전부 집대성하고 나서 말년에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이 리더십입니다. 막스 베버도 수많은 연구와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지도자의 행동이 역사를 후퇴시키기도 하고 도약시키기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이 막스 베버의 이런 인식은 거슬러 올라가면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와 잇닿아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일찍이 군주론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포르투나와 비루투로 구성되는데, 이 포르투나, 운명, 주어진 환경, 뭐 이런 겁니다. 이 포르투나가 너무 강력해서 도저히 어찌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인류 역사는 정치 지도자의 비루투, 의지적 행동과 결단에 의해서 바뀌어간다. 아무리 포르투나가 강력해 보여도 그 강력한 포르투나를 끝내 이겨내는 것은 바로 인간의,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이 인간의 비루투, 용기와 결단이다. 이렇게 설파했어요. 바로 여기서 정치의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정치에서 리더십의 그 의미를 마키아벨리나 막스 베버로부터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막스 베버의 분류법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인류 역사상 리더십은, 지도자는 두 가지 범주로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범주로 있었다. 두 가지 성격으로 있었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인류의 이 역사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은 수천 년간 똑같은 행태를 보였는데, 그게 뭐냐? 전통적 지배, 전통적 리더십이었다. 그럼 이 전통적 지배, 전통적 리더십이라는 게 뭘까요? 아니, 이런 겁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설명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동서양 역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장자 상속이 그 예입니다. 아니, 왕 자식이 셋인데 장자보다는 차남이나 삼남이 더 똑똑한 것 같은데, 근데 왕의 개성을 얘기하면 하여튼 장자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한테 상속이 안 되면 막 정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뭐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장자보다는 차남이나 삼남한테 상속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 속에는 에이, 왕위는 장자가 상속해야지. 근데 그 도대체 왜 장자야? 장자가 제일 잘났어? 제일 먼저 태어나는 아들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나고 제일 힘이 센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장자야? 그럴 때 설명이 사실은 아주 황당하지만 간단해요. 옛날부터 그랬잖아.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고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다 그렇게 해왔잖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리더십의 권위가 별로 합리적이지 않게 어쨌든 인정되고 개성되어 오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 지배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별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아무리 그래도 옛날부터 그랬다는 것 같고 도대체 설명이 돼? 도대체 당신은 뭐 날 때부터 그러면 왕이야?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있어? 우리 역사에 보면 만적이 노비 반란 일으킬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저항을 진압하는 데는 옛날부터 그랬잖아 라고 그걸로는 좀 약간 힘이 붙여요. 그래서 이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거 말이야. 그거 신이 그냥 우리한테 이 왕족한테 준 거야, 권한을. 왕권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신으로부터 수한다. 왕권 신수설이에요.
이게 왕권 신설로 가면은 이 왕들은 정말 편리해요.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증명 안 해도 되잖아. 누구나 다 신은 개념으로만 있지 실체한다고는 생각 안 하니까, 아니 신이 우리한테 우리 집안에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왕권을 줬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왕한테 신 데리고 와봐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전통적 지배 방식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지냐면요, 이게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그러니까 오래 간 거예요. 수천 년을 지배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언제 무너지냐면요, 이게 시민혁명기에 무너집니다. 시민혁명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 왕 따로 귀족 따로 없어. 다 똑같은 사람이야. 다 똑같은 사람이야. 니나 나나 똑같아. 근데 우리끼리 계속 이렇게 권리만 주장하고 싸우다 보면 우리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우리 권리를 좀 양보해서 우리가 약속하자. 우리 대신에 이 질서를 유지할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권력의 명령에는 우리가 다 따르자.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약속은 인류 역사상 이루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루어진 적이. 누가 모여서 그렇게 약속했겠어요. 그렇지만 개념적으로는, 사상 철학적으로는 그런 계약론적인 근대사회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옛날부터 그랬잖아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옛날부터 그랬잖아 대신에 야,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을 한 거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을 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너도 주인이고 다 같은 주인이잖아. 이게 근대 시민사회의 등장입니다. 이때부터 옛날부터 그랬잖아 라고 하는 전통적 지배는 붕괴됩니다. 없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걸로 나 왕이다 이러고 나대면요 완전히 동네 놀림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국민 개개인의, 시민 개개인의 약속과 합의에 따라서 권력이 만들어지고 그 권력의 구현자인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통적 방식의 리더십과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난 거죠. 이게 뭐다? 합법적 지배입니다. 합법적 리더십이에요. 국민 개개인, 시민 개개인의 약속에 의해서 권력이 세워지는 것이니까 이건 법에 의거해서 권력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합법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인이 못났다, 잘났다, 못생겼다, 멋있다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국민 다수, 시민 다수의 합의와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권력이냐 아니냐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배를 합법적 지배라고 합니다. 인류를 수천 년간 지배해 왔던 좀 황당한 지배 방식, 전통적 지배. 이걸 300년, 500년 전에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마침내 우리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배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게 합법적 지배입니다. 막스 베버는 리더십을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전통적 지배의 시대가 있었다. 인류 수천 년간의 역사는 정말 무식하고 무지몽매한 전통적 지배 시대였다. 그런데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시민들이, 근대 시민들이 다 약속하고 합의하고 스스로 복종할 수 있는 합법적 지배의 시대가 열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전통적 지배 시대에는 전통적 리더십들이 설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왕이야. 내 아버지가 왕이었어. 까불지들 마 이것들아. 이런 자들이 이제 전통적 지배 시대의 리더들이에요. 우리가 사극에서 맨날 보는 바로 그런 왕들입니다.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무슨 국민에 대한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그냥 아버지 잘 나와가지고 아버지 잘 만나서 그냥 왕이 덜렁 돼갖고서 온갖 포악한 짓하고 사치 허랑방탕하다가 그냥 나라 망해먹고 이런 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수천 년의 우리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게. 전통적 지배시대에는 바로 그런 전통적 리더들이 설쳤던 때예요. 물론 개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은 똑똑하고 명민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성군들이 나타났죠. 그러나 그거는 그야말로 우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뽑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합의해서 추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왕 아들 중에 우연히 그런 현군이 나타났던 거지. 대다수는 다 정말 택도 아닌 것들이 왕 노릇을 했던 겁니다. 전통적 지배시대에 설쳤던 것들은 다 전통적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백 년 전에 다 없어졌어요. 역사에서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안 없어지고 아직 버티고 있네, 이것들이. 싹 없어져야 마땅한데 이것들이 안 없어지고 버티고 있어요. 자, 전통적 지배체제, 전통적 리더의 특징이 뭐예요? 나 옛날부터 그랬어.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왕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시비 걸지 마. 이거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주석이었어. 내 아버지도 저 위원장이야. 어디 나한테 감히 야 저거 총살시켜. 야 이거 국사포로 죽여. 김정은이와 같은 리더다. 이게 리더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전통적 지배 방식에 젖어 있는 그런 자인 거예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싹 쓸어서 역사에 관에 파묻고 역사에 파묻어 버렸어야 될 그 전통적 지배 방식, 전통적 리더들이 아직도 살아서 설치는 거예요. 북한이 바로 그런 겁니다. 도대체가 어버이 수령이라는 말 자체가 가장 전형적인 전통적 지배,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버이 수령. 그래서 북한은 보통의 공산주의 체제하고 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건 공산주의도 아니야. 공산주의는 한 개인이 아니라 당이 지배하는 나라거든. 당.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이 계급 독재를 하는 게 공산당인데, 공산주의 국가인데, 저거는 당이 아니라 그냥 어버이 수령 한 개인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하면서 독재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공산당도 아니에요. 그런 전통적인 수백 년 전에 박멸되고 사라졌어야 될 그 전통적인 지배 방식이 존재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럼 북한만 그럴까요? 당의 아버지가 있잖아. 당의 아버지. 이재명이. 이거는 근대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말 이 황당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 이재명이를 당의 아버지라고 아첨 떠는 자가 있고 그 아첨을 들으면서 흐뭇한 미소로 답하는 이재명이가 있고 그 당의 아버지 이재명이를 극구 받들어서 완전히 일극체제로 만들어버린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저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과 개딸들이야말로 전통적 지배 방식에 그대로 젖어 있는 자들인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소멸됐어야 될 것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좀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 이르기까지 다 전통적 지배 방식과는 완전히 절연된 새로운 형태의 합법적 지배체제에서의 합법적 지도자로서 활동을 해왔어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근대화 혁명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30몇 대 손이 양녕대군이었고 그래갖고 내가 지금 대통령 돼야 돼, 이렇게 대통령 된 건 아니잖아요. 선거로 뽑혔잖아. 합법적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합법적 권력이잖아요. 이 합법적 지배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기본적으로는 합법적 지배의 틀 안에 있는 합법적 리더들인 거예요. 전통적 지배와는 완전히 역사적 층계를 달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당장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이 이거는 이미 몇백 년 전에 사라졌어야 될 전통적 지배체제에 매몰되어 있는 자다, 이렇게 제가 규정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유파 진영에 지금 현재 유력한 두 사람의 대권 주자가 있어요. 김문수, 한덕수, 이 쌍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리더십의 성격은 어떨까요? 이건 전형적으로 합법적 지배체제, 합법적 리더십의 속성과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문수 보세요. 한때는 공산주의에 매몰되어 있었지만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자로서 법과 질서 범위를 단 한치도 벗어난 적이 있나요?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 아닙니까? 한덕수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50년을 법과 제도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합법적 지배체제에 가장 체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한덕수와 김문수, 이 쌍수는 법 어기라 그래도 어길 방법을 몰라서 못 어겨요. 그 합법적 절차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번 대선은 수백 년 전에 사라졌던, 마땅히 사라져야 될 전통적 지배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아버지 이재명과 시민혁명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인류 지혜의 정수, 합법적 지배의 리더십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 쌍수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그런 대선입니다. 우리가 쌍수, 김문수,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선택하면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작동됩니다. 모든 국정 운영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작동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아버지 이재명이라는 자가 잘못해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전통적 지배 방식으로 우리가 수백 년간을 후퇴해버리기 때문에 법, 제도, 질서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짐이 왕인데 뭐. 내가 국가인데. 내가 법인데. 상권 분립은 형해화되고 대한민국의 법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실종됩니다. 그럼 무법천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돌릴 거냐, 아니면 그래도 법과 제도가 살아있는 법치주의 국가로 유지해 나갈 거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재명이를 선택한 사람들이 일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자들이냐? 법과 제도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도둑놈, 강도, 양아치, 사기꾼. 이런 자들은 법만 없으면은 진짜 지그들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이재명 찍을 거예요. 도둑놈, 강도, 사기꾼. 그러나 좌우를 떠나서 그래도 법은 있어야지. 그래도 길거리 나가서 빨간 불일 때는 쓰고 파란 불일 때 가는 정도의 교통 질서는 지켜줘야지. 그래야 당장 내가 안 죽고 내 자식들이 안 다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좌우가 뭐가 의미가 있어요. 이런데. 생명의 문제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을 선택하는 순간 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건데, 전통적 지배로 돌아가 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번 대선은 정말 좀비처럼 남아있는 전통적 지배 체제를 완전히 깔끔하게 청산하고 합법적 지배를 더 강력하게 구축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이른바 보수 진보 뭐 좌우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적어도 이 관점에서 보면 문명 세계에서 살 것이냐, 야만의 세상에서 살 것이냐의 선택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막스 베버가 이렇게 두 가지만 딱 분류를 해놨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도 돼요, 강의를. 근데 막스 베버가 여기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수천 년간에 걸친 전통적 지배 시대를 마감하고 시민혁명기를 거쳐서 합법적 지배 시대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래 해놓고 이걸로 끝냈으면 좋은데, 그런데 전통적 지배와 합법적 지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좀 특이한 형태의 지배가 있다. 특이한 형태의 지배가 있다. 그거는 뭔가 기성 질서와 기존의 어떤 흐름을 주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나타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가끔씩 정권도 잡는다. 그 리더십을 뭐라고 그러냐? 카리스마형 리더십이라고 불렀어요. 막스 베버가 그것을 카리스마형 리더십이라고 불렀어요. 이 대목에서 좀 골치가 아파요. 언뜻 보면 기성의 질서를 막 뒤집어 엎고 막 변화시키려고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으니까 좀 좋아 보이기도 해. 근데 과연 그럴까? 카리스마 그러면은 왜 우리 보통 말로 제 카리스마 쩔어 그럴 좀 긍정적 뉘앙스가 많이 있는 말이잖아요, 카리스마가. 그런데 이 카리스마형 지도자에 들어맞는 그 역사적 인물의 유형을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카리스마형 지도자 리더십에 딱 들어맞는 게 누구냐 하면 히틀러, 모택동, 스탈린이에요. 이 셋, 히틀러, 모택동, 스탈린, 보세요. 이것들은 엄청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죠?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히틀러는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고, 모택동이는 대학진 운동하면서 2천만 명의 중국 농민들을 굶겨 죽였어요. 스탈린은 그보다도 더 많이 죽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자들이 그냥 학살이 재밌었어, 학살이 즐거워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죽인 이유는 기성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였어요. 기성의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지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당을 다 조직해요. 히틀러는 나치당을 조직하고 모택동이하고 스탈린은 공산당을 이용하죠. 그래서 전체주의 독재를 했어요. 이 전체주의 독재를 강력하게 그 개인의 카리스마적 지도력과 결합해서 해버렸기 때문에 카리스마형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당 당수들이 다 카리스마형 지도자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스탈린 다음에 있는 후르츠초프라든지 뭐 고르바초프라든지 뭐 또는 이런 이 사람들, 또 중국으로 따지면은 모택동 전후에서 뭐 주얼라이라든지 뭐 호요방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예? 심지어는 종신 주석 해먹겠다고 하는 시진핑이도 카리스마형 지도자라고는 우리가 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체로 그냥 합법적 지배라고 하는 그 리더십 형태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어쨌든
지그들 딴에는 그래도 합법적 절차를 가지고서 뭘 좀 하니까. 그런데 이 셋,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이 셋만은 기존의 전통적 지배에도 맞지 않고 합법적 지배에도 맞지 않는 아주 특이한 성격의 카리스마형 지배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인류의 역사에 아주 파국적인 피해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가장 위험한 게 내용은 전통적 지배인데 어설프게 카리스마를 흉내내려고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역사에서. 이게 무슨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아무런 절차도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아버지가 김일성이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김일성이었고 아버지가 김정일이었어 하고서 권력을 덜컹 잡았어요. 이자가. 그리고 이자가 끊임없이 현상 변경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동원하고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이 짓을 하잖아요. 전통적 리더십에 기반에 있으면서 집단의 봉건이 있어가지고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흉내를 내려고 하는 이 김정은이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진짜 힘이 들어가면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이상의 나쁜 짓을 인류를 향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이재명이 이건 어떠냐? 아까 제가 이재명이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리더십에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 아버지가 전통적 리더십이지. 자, 그런데 이게 뭘 흉내내냐? 대동세상을 꿈꾸잖아. 곧 죽어도.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전통적 리더에 불과한 이재명이가 지가 하고 싶은 것은 카리스마형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는 거거든요. 가장 위험한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리더십이 유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이재명이는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국가적 재앙이에요. 이재명이한테 반대했던 몇 사람이 정치 보복을 당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게 아닙니다. 전통적 리더십의 그 부정적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가 이자가 목표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대동세상 지가 꿈꾸는 이것 만들겠다고 나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 완전히 절단 나는 거죠. 이걸 막을 유일한 방법은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 리더십을 구축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무슨 중세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공산당이 얼마나 위험한지 히틀러 나치즘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는 그런 미개한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21세기잖아, 21세기.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을 꾸려나가는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합법적 선택의 결과 구축되는 합법적 리더십. 쌍수. 김문수, 한덕수 이 쌍수가 합법적 리더십으로 국가를 경영을 해야 미증류의 국가적 재앙인 이재명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재명 개인에 대한 무슨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재명과 그 이재명 개딸들로 표현되는 이 지도체제의 그 반역사성, 역사적 퇴행, 이것이 대한민국에 가져올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연휴 아침 여러분들 편안하게 휴일 즐기시는데 이거 정말 섬뜩한 말씀을 제가 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성격의 대선인가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는 뜻으로 오늘은 제가 리더십의 유형,
전통적 지배, 합법적 지배, 그리고 카리스마적 지배라고 하는 막스 베버의 새 유형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재명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김문수, 한덕수 쌍수로 가야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넓고 깊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을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50대 들었으면 당 조심하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 60대 되면 당 검사를 거의 의무적으로 하고 막 그러던데, 이게 당은 일단 시작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방을 해야죠. 예방하는데 제일 좋은 게 누에입니다. 누에. 우리나라 누에가 약성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누에 농가들의 모임이죠. 잠사회가 공인하고 잠사회가 공급하는 100% 국산 누에 가루로 만들었어요. 누에를 동결 건조시켜서 가루를 만들면 가루가 됩니다. 이거를 그래도 누에니까 좀 먹기 뭐 하실까봐 캡슐에 넣었어요. 양자문은 혈당 조절을 해주는 건강식품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거 2개를 구입하시면 하나를 더 드리는데, 거기에 더해서 은행잎 추출로 혈당 케어해주는 천당원도 선물로 드립니다. 흑염소 진액이 있는데요. 해민원에서 만듭니다. 첨가물 없이 국산 100% 국산 흑염소로 진액을 추출해서 드리는데, 흑염소가 콜레스테롤은 낮고 칼슘 그리고 철 성분이 많습니다. 철 성분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기 신경 쓰셔야 되고 독감 백신도 맞으시잖아요. 그런데 독감 백신은 맞으시고 흑염소 진액으로 가족들 우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면 감기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성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네, 여러분, 맛있는 단백질 알부민 아시죠? 알부민 100만 병을 판매 돌파했어요. 보니까 마시고 싶네. 죄송해요, 제가. 좀 달라졌네. 최대 함량으로 늘렸고요. 원료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알부민이 로얄 젤리하고 골드 키위 유산균으로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상황 아시죠? 상황 농축 분말을 첨가했어요. 그래서 진짜 강해졌습니다. 알부민 울트라맥스 2090 20대 활력을 90대까지 알부민입니다. 로얄 젤리와 골드 키위에 더해서 상황 농축 분말까지 이렇게 하고 용량도 늘렸습니다. 알부민 2090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아주 파워풀해진 알부민이니까 이번에는 꼭 한번 직접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아미고 동지 여러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정신을 대선 승리를 통해 계승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70여 년 동안 압력해온 저 종북 주사파들의 음모와 공작을 분쇄하기 위한 우리 자유우파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난 넉 달간의 탄핵 저지 투쟁을 통해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계몽되고 각성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와 고성구TV는 종북 주사파와의 마지막 이념 전쟁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또 전 세계에 계시는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아미고 동지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저희 고성국TV와 함께 손잡고 종북 주사파들과 투쟁해 나갑시다. 만만회원 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쟁 의지를, 여러분들의 애국심과 여러분들의 당당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